저기요? 혹시 어머, 어머니? 너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냐? 저 아이들은 민호 오빠 아이예요. 뭐라고? 거짓말 마. 한 번도 못 들었어. 임신했다는 말을. 임신 사실을 말하려던 그날 오빠가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가 절 내쫓아서 그 후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 그 집 1층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간판도 색이 바래 정숙인의 분식이라는 글씨가 겨우 보일 정도죠. 이곳을 운영하는 윤정숙은 올해 62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낡은 라디오를 켜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정숙은 묵묵히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특유의 매운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정숙의 손놀림은 능숙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겁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늘 굳어있는 얼굴이죠.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놓지만 말수는 극히 적습니다. 뭐 드릴까요? 2,000원입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할 뿐입니다. 단골 손님들도 정숙이 말이 없다는 걸 알기에 굳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떡볶이를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갈 뿐이죠. 정숙은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가게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습니다. 요즘은 90년대 발라드를 자주 틀어줍니다. 그 노래가 나오면 정숙은 먼 곳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가족도 마찬가지야. 이 말은 정숙이 지난 5년간 마음속에 새겨온 주문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처럼 정숙은 세상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숙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결혼한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죠. 정숙은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에 시어머니인 정숙을 잘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호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몇 시간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숙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정숙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수진과 민호가 다투었다는 이웃의 말을 들은 정숙은 아들이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 운전을 했을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네가 민호를 죽였어. 장례식장에서 정숙은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마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얼굴도 보이지 마. 그렇게 정숙은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음이 찢어진 채로 씻을 수 없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쏟아낼 대상이 사라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 5년 정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마저 없습니다. 친척들도 정숙이 워낙 사람을 멀리하니 연락이 뜸해졌죠. 명절에도 혼자 지냅니다. 분식집은 그럭저럭 장사가 됩니다.
학교가 가까워 학생들이 자주 오고 동네 주민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저 음식을 만들고 돈을 받고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갑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요즘은 90년대를 추억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외환위기 시절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방송됩니다. 그때마다 정숙은 민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민호는 라디오에서 발라드가 나오면 휘파람을 불곤 했습니다. 음정도 정확하게 맞춰서 부는 걸 보면 재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곤 했죠. 엄마, 나 잘하지? 그럼 우리 민호 최고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정숙의 가슴은 다시 아파옵니다. 그리고 곧 분노가 뒤따릅니다. 수진에 대한 원망이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네가 없었으면 민호는 안 죽었을 텐데. 정숙은 여전히 수진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정당한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탓해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옆에 수진의 얼굴도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잊어야 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진짜로 잊어지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민호의 차가워진 손,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 정숙은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만든 고립 속에서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날 겁니다. 라디오를 켜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정숙의 삶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모릅니다. 곧 작은 전단지 한 장이 정숙의 삶에 균열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숙은 가게 문을 열러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11월 중순이라 아침 기온이 제법 낮습니다. 정숙은 습관적으로 문 앞을 쓰려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유리문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요즘 이런 광고지가 자주 붙곤 하죠. 정숙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전단지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또 치킨집 전단지겠지. 하지만 손을 뻗다가 정숙의 시선이 전단지 상단에 멈췄습니다. 치킨집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인 무료 급식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봉사단체 연락처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안내문이었죠. 정숙은 전단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중 하나가 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32세. 마지막 목격 서울역 인근. 동행한 5살 남자아이 2명.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흐릿했지만 정숙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며느리 말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수진. 수진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이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이름 옆에 쓰인 문장이 정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행한 5살 남자아이 2명. 정숙은 전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글자가 틀렸나 싶어서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5살 남자아이 2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 2이라고?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죽은 게 5년 전입니다. 아이가 지금 5살이면 민호가 죽던 해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했다는 말도 없었고 배가 나온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수진이가 재혼이라도 했겠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그날 장례식장에서 수진을 쫓아낼 때 뭐라고 말하려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다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펼쳐진 전단지를 다시 봤습니다. 수진의 흐릿한 얼굴 사진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역 인근이라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역은 여기서 기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수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노숙자 신세로 말이죠. 정숙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진을 미워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정숙은 전단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어묵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전단지 속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동행한 5살 남자아이 2명.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전단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노숙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 수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단지 속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진, 5살 남자아이 2명. 정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호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내용, 마지막 목격 장소,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쌍둥이라는 건가? 2명이라는 건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호의 아이라면? 만약 수진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숙은 다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그날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소리를 지르고 문전박대를 했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딱 확인만 하는 거야. 정숙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수진이 정말 거기 있는지, 아이들이 누구인지만 보고 올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첫 기차는 6시에 출발합니다. 정숙은 5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잠을 설쳐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에 오늘 휴업이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5년 동안 가게를 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주머니 속 전단지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수진을 만나게 될까요?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5년 전 그날 퍼부었던 욕설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좌석이 거의 찼습니다.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 아파트, 공장들이 차례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5살 남자아이 2명. 쌍둥이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민호의 아이일까요? 수진이 민호 사고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호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손주를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라 외면했다는 게 맞겠죠.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내려서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이를 헤치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큰 짐가방을 베고 자고 있었고 어떤 이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진을 어떻게 찾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광장을 걸으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한쪽에서는 봉사단체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봉사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정숙은 수진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갸름하고 머리카락이 긴 여자라고요. 하지만 봉사자는 그런 사람이 많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2시간째 광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혹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단지 정보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요. 포기하고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정숙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광장 구석 쪽에서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크기가 맞지 않는지 뒤꿈치가 벗겨진 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비닐과 헝겊을 뒤섞어 만든 외투 같은 걸 걸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자의 움직임이 낯익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면서도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는 모습,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수진인가요? 예전에 얌전하고 깔끔했던 그 며느리가 맞나요? 정숙의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수진 옆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키도 같고 얼굴도 똑같았습니다. 쌍둥이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작고 말랐습니다. 옷은 여러 겹 껴입었지만 다 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안전하다는 듯이요. 수진이 움직이면 아이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붙어서 말이죠. 정숙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사라질 듯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온 걸 보고 수진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고개를 내밀어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두 쌍의 똑같은 눈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정숙은 알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말입니다. 눈매가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눈 모양뿐만 아니라 눈빛도 쳐다보는 방식도 민호와 닮았습니다.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올린 분노와 증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수진 뒤에 숨어서 정숙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숙은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끔찍한 실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정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정숙이 소리치며 쫓아냈던 그 장면 말이죠.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밥이나 먹자. 정숙은 애써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수진 뒤에 숨어서 정숙을 경계했습니다. 정숙은 근처 무료 급식소로 수진과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봉사자들이 따뜻한 국과 밥을 담아줬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4명이 앉았습니다. 정숙, 수진, 그리고 2아이. 아이들은 식판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밥을 먹었지만 아이들보다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분명했습니다. 눈, 코, 입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민호와 너무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 아이가 국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봉사자가 국을 더 떠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국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냐?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아이예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민호의 아이라니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마. 너랑 민호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임신했다는 말도 못 들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하려던 날, 그날 사고가 났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쌍둥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날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저녁에 같이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 뭔가 말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습니다. 네가 민호를 죽였어. 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외치며 수진을 쫓아냈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내쫓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내쫓아서 그 후로 말할 기회를 잃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쌍둥이를 낳았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보건소에서 낳았고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셈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 후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타가소 비용이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했고요. 그러다가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다른 일을 찾았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여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수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일자리를 준다더니 선불금만 받고 사라졌어요. 집도 못 구하게 됐고 결국 거리로 나왔어요. 그게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5살짜리 쌍둥이를 데리고 말이죠. 정숙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무서운 사람한테 다가가듯이요. 아이는 정숙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라고요. 저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날 할머니라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쪽을 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진 보여주면서 할머니라고 했어요. 수진이 아이들에게 정숙 사진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5년 동안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있다고 가르쳤다는 뜻이죠.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민호의 아이가 맞을까요? 수진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의 아이라고 하면 믿어야 할까요? 정말 민호의 아이가 맞냐? 증거라도 있냐?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뒤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서, 출생 증명서, 그리고 민호 이름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출생 증명서에는 아버지 이름이 민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은 민호가 사고 난 지 7개월 뒤였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왜 5년 동안 혼자 키웠냐? 정숙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저를 미워하셔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찾아가면 또 쫓겨날 것 같았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쫓아냈고 그 결과 손주들이 거리에서 굶주리며 지내게 된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끔찍한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나온 후 정숙은 수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두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벤치 앞 바닥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로 돌멩이를 주고받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눈이 조금 더 크고 다른 아이는 입이 조금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민호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마의 모양, 귀의 형태,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의 행동도 관찰했습니다. 한 아이가 돌멩이를 떨어뜨리자 다른 아이가 주워줬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신기한 걸 발견하면 서로에게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의 귀를 봤습니다. 귓불 모양이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귓불이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정숙의 남편도 그런 귓불을 가지고 있었죠. 유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숙은 그 멜로디를 알아챘습니다. 90년대 발라드였습니다. 정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휘파람으로 그 노래를 불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음정으로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능숙하게 말이죠. 다른 아이도 함께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늘 휘파람으로 그 노래를 불었죠. 심지어 음정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래요. 수진이 아이들에게 민호가 좋아하던 노래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정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수 있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수진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민호를 기억하게 해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급식소에서 봤던 봉사자 한 명이 지나가다가 정숙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수진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아, 수진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이들 밥은 먹었어요? 봉사자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자는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 씨 아는 분이세요? 정숙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봉사자는 정숙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쌍둥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댁과는 연락이 두절되고 친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봉사자의 말에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대요. 영양실조로요. 그래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자기 밥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기까지 당하고 봉사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선불금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돈만 받고 사라졌대요. 집도 못 구하게 되고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됐죠. 벌써 6개월째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숙은 봉사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혼자 쌍둥이를 낳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사기까지 당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숙이 조금만 더 참고 수진의 말을 들어줬다면 손주들이 거리에서 추위에 떨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수진 씨랑 무슨 관계세요?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정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봉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이 아이들은 제 손주입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다행이네요.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면서 봉사자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우연히 전단지를 보고 온 거라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봉사자는 다른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오해가 자신의 독단과 분노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내려쳤습니다. 민호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죠. 하지만 정숙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이 수진이었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아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 아이들을 보살펴줬어야 했는데,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수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침대를 보자 신기해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침대를 보는 걸까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에게 씻으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먼저 씻겼습니다. 깨끗해진 아이들을 보니 더 민호와 닮았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낯설어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던 순간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수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증 영양실조와 극심한 과로 상태입니다. 몸이 완전히 한계에 달했어요. 지금 응급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몸이 저렇게 됐을까요? 정숙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양쪽에 앉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들을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정숙은 아이들을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숙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을 부여잡고 떨면서 말이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숙은 복도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정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의자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고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정숙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질 거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의자로 돌아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는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지금 쉬고 있어.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 매점으로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힘없이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미안한 건 나지. 정숙은 수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말도 안 듣고 내 감정만 앞세워서 너를 쫓아냈어. 임신한 몸으로 쌍둥이를 베고 있었는데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쌓아왔던 오해와 분노,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너는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굶주리고 거리로 내몰렸잖아. 다 내 잘못이야. 정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내쫓았어. 정말 미안하다, 민호야. 정숙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민호가 듣고 있는 것처럼요. 수진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수진의 말에 정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정숙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가 이제부터는 너희 곁에 있을게. 약속할게. 절대로 너희를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한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본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분식집으로 번 돈이 좀 있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수진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죽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듯 신기해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배탈 날라. 정숙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들에게 밥을 먹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은 후 정숙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예요. 민준이와 민우. 둘 다 민호의 민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민호를 생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이, 민우야. 할머니가 이제부터 너희를 잘 보살펴 줄게. 정숙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정숙에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수진에게도 죽을 먹였습니다. 수진은 몇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먹을 힘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서두르지 마. 정숙은 며느리를 돌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가족이 되겠다고요. 민호가 남긴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아이들은 씻기고 재워야 했습니다. 정숙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아이들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했지만 정숙이 달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오는 곳이라 신기해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2층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아이들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거리 생활을 하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깨끗해진 아이들을 보니 더욱 민호와 닮았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어릴 적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둔 옷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보니 조금 컸지만 입을만 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침대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 옆에 누워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민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 정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봤지? 내 아들들이야. 쌍둥이래. 너 정말 대단한 아빠였구나.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킬게. 내 가족을, 네가 남긴 아이들을 엄마가 끝까지 지킬 거야. 정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정숙의 마음속 죄책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수진을 회복시키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다시 가족이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숙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민호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링거를 떼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며칠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와 민우는 이제 정숙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의 상황을 들었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도 있고 아이들 양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숙과 수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 사회복지사는 수진의 지난 5년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사고 기록을 보니 뺑소니 사고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 처벌 기록이 없어요. 수사가 중단됐다고 나와 있네요. 정숙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뺑소니라고요? 정숙은 민호가 단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뺑소니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뺑소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가해 차량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 진술도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수사가 피해자 가족 요청으로 중단됐다고.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요청이라고요? 정숙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나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사고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때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끝내세요. 민호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경찰을 내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그게 수사 중단 사유가 됐을까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봐야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정숙은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수진과 함께 병실에 남았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타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민호의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5년 전 사건이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형사는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고 조서를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민호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목격자가 차량 번호 일부를 기억했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중단됐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해자 어머니께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숙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친 윤정숙, 추가 수사 거부 의사 표시라고요.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나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경찰이 왔습니다. 사고 조사를 하겠다고 가해자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때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민호는 이미 죽었잖아요. 조사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더 이상 경찰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며 물러갔습니다. 정숙은 그 후로 사고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못 찾은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격자 진술이 불분명했고 유가족께서 수사를 원치 않으셔서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민호의 죽음은 수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뺑소니 가해자와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형사에게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보행자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진과 다툰 것도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도 사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5년 동안 수진을 미워했습니다. 수진 때문에 민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손주들이 거리에서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비극이 자신의 오해와 감정 폭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압도적인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서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숙을 달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도 많이 사라졌을 테고.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가해자를 찾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 정숙의 잘못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수진이 아이들과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숙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정숙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보내고 수진과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민호의 사고가 뺑소니였다는 것,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 정숙이 수사를 거부했다는 것, 모든 것이 정숙의 잘못이었다는 것.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야.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내게 끔찍한 짓을 했어. 용서해줘,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정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어머니. 수진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긴 심호흡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정숙의 분식집은 따뜻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떡볶이 끓는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정숙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잘 먹고 푹 쉬어서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머니, 유부초밥 더 만들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학생들 오기 전에 좀 더 준비해 두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도우며 분식집 일을 배웠고 정숙은 수진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매장 구석에서는 민준이와 민우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색연필로 무언가 열심히 그리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가끔 서로의 그림을 보며 킥킥 웃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뭐 그리는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과 민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가게 분위기가 달라진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니까 일이 수월해졌죠. 그리고 저기 아이들도 너무 귀엽네요. 손주들이에요? 네, 쌍둥이 손주들입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민준이와 민우는 그림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떡볶이요. 너희 매일 떡볶이 먹잖아.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치즈 떡볶이 만들어줄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4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 손님들이 한 말, 민준이와 민우가 그린 그림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끝낸 후 정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봤지?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고 있어. 수진이는 건강해졌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 너 정말 훌륭한 아이들을 남겼구나.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늦었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내 가족 지킬게. 끝까지 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집에서는 수진이 아이들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이를 닦은 후 침대로 갔습니다. 요즘 네 사람은 함께 잡니다. 큰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요. 민준이가 정숙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요? 정숙은 민준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살 거야. 이제부터는 절대 너희를 잃지 않을 거다. 민우도 반대편에서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네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으니 조금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민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 정숙과 수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서로를 놓치지 말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요. 잔인했던 오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눈물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증오와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의 상처도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민우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정숙의 집에는 벌써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봄이요. 민호가 남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